국회 소통 및 국회 의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국회 출입 등록 사실조차 없습니다. 하천 대유가 첫 번째 배당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는 그날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기약합니다. 네, 대선을 29일 앞둔 오늘 이재명 후보는 외연 확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이슈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당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네. SBS가 의뢰를 해서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됐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35%, 이재명 후보가 30.6%, 안철수 후보 10.6%, 심상정 후보가 2.8%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47.1%, 이재명 후보는 40.4%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일단 어제 SBS 여론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대선 후보 지지도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일단 그 해당 조사와 관련해서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왔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당선 가능성은 또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 SBS 여론조사죠. 예, 최근에 이제 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하루에도 뭐 여러 수십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전반적인 여론조사 경향을 보자면 여전히 엎치락뒤치락, 오차 범위 내에서 쫓고 쫓기는 이런 이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한 달 정도 앞두고서는 경향성을 띈 여론조사 추이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이제 여론조사는 역대 선거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여전히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저희들도 이제 당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초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지금 이 여론조사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두 개가 발표가 네. 됐어요. 그중에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44.6%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36.3%, 또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가 윤석열 후보가 44.9%, 이재명 후보가 36.8%. 그래서 대략 8.45% 정도가 이제 윤 후보가 앞서는 거로 나오는데 네. 어제 발표된 걸 다 포함하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한 1.5% 정도 앞서는 게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8개에서 9개는 다 윤 후보가 앞서는 거로 나오는데 추세선을 보면 분명히 윤 후보가 앞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에 있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상승하는 게 있지 않나.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그래픽이나 이런 걸 좀 따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결국 그 두 양강 후보 결국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양상, 초접전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 누가 더 외연 확장을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29일 정도 네.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29일보다 더 짧게 남은 것이죠. 왜냐하면 본 투표가 3월 9일이고 네. 3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사전 투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3월 9일 날 투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 4, 5일 날 사전 투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좀 높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 이제 선거가 20여일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거의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주권자 국민들의 권한을 특정 후보에게 위임하는 과정, 이것이 선거의 과정이고, 그리고 선거의 본질은 결국은 일할 사람, 네.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의 본질입니다. 일 더 잘할 사람. 그러니까 야당에서 정권 교체를 외치고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좀 영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교체 뒤에 그러면 국가 경영 어떻게 할 건데, 이 코로나 극복 어떻게 할 건데, 경제와 민생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즉 누가 일을 더 잘할 사람이냐, 누구에게 나라를 맡길 때 국가 경영을 더 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뭐니 해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비교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 행보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통합정부, 국민내각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인재를 진영과 상관없이 모아서 국가 경영을 잘 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 구도가 인물론 그리고 정권 교체론으로 지금 정리를 하면 인물론이 갈수록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또 인물론 자체적으로 놓고 봐서도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선거는 심판이지요. 네.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심판 기능이 있고 후보자에 대한 심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경기도지사 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놓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 할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추문들에 관련해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내놓아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이게 조삼모사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이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국민께서 하실 거로 보고, 지금 그러한 판단의 수치가 여론조사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붙이겠습니다. 선거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선거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좀 인식도 저희들이 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날 새고 나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정치적 언어입니다. 아주 오래된 정치적 언어가 뭐 정권 심판 이런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심판 이런 것보다 과연 심판을 통한 심판을 하면 그럼 코로나 극복이 됩니까? 심판을 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심판을 하면 민생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청산해야 될 오래된 정치적 언어,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결국은 일 잘할 사람입니다. 일 잘할 사람. 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도 일 잘할 사람, 이것을 뽑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지 어떻게 심판입니까? 심판에가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평화가 옵니까? 경제가 살아납니까? 네. 아니죠. 청산해야 될 오래된 정치적 잠시만요. 언어가 이 심판이다. 균형 잠시만요. 맞추게 의원님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니까 궁금해하실 부분을 좀 짚고 들어갈게요.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뭐 두 분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또 그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일화가 지금 추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실제로 겉으로는 뭐 선을 긋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협상에도 참여하시고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전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잠깐 언급을 하고 가면 그냥 넘어갑시다.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인물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지요. 네. 공권력을 가지고 과연 국민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추문에 입사해서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심판도 정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앞으로 일할 잘할 후보, 비교 우위에 있는 후보 뽑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후보든 공직에 있었을 때에 그 본인이 행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했으며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은 후에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단일화 말씀 주셨는데 참 여기에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고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관련되고 본인과 관련된 너무도 많은 추문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고 한데, 단일화가 나오게 되면 또 단일화로 다 덮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씀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형태로 그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 모든 문호가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하나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단일화 데드라인 관련된 그래픽이거든요. 지금 성 의원님께서는 무척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단일화 관련해서 이 시점을 놓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크게 이 세 시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하는 것,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 단일화, 또 사전투표가 개시되기 전에 단일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성 의원님께 좀 난처하실 수도 있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윤석열 후보도 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실무진 내부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실무진 간의 그런 협상이 아니라 후보들 간의 담판으로 단일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정치적인 그 극적 효과도 좀 클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뢰를 가지고 후보들끼리 한다고 한다면 비교적 그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상호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선호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두 후보 사이에 담판을 통한 단일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가 뭐 끝끝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예로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손 치면 이준석 당대표는 바로 그냥 잘려나가는 거죠. 바로 그냥 이 팽 당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 바로 팽 당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바로 팽 당하는데, 지금 단일화를 앞두고서 이준석 대표 계속해서 이게 안철수 후보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으니까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목리를 부리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판을 통한 단일화 외에는 국민의힘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뭐 만에 하나 대다수 치더라도 이 팽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일화 협상에서부터 이미 이준석 대표는 패싱, 아웃, 팽 이래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전 의원님과 민주당이 희망사항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잘 알겠고요. 이준석 대표 참 보배지요. 2030을 대표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호남의 도서를 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호남의 230만 명 분들에게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또 조금 하고, 또 열차가 또 출발하잖아요. 또 윤석열 열차, 이런 여러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당의 큰 당대표이자 아이디어맨으로 지금 선거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자고 그런 국민의 여론을, 국민의 여망을 이준석 대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도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걱정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다 보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유세차를 열차로 쓰고 손편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선거의 판을 흔드는 뭐 비단주머니라 그러길래 저는 그 안에 진짜 무슨 보석이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종이 쪼가리 뭐 몇 장 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그게 무슨 뭐 아주 뭐 국민들께 엄청난 박수를 받는 그런 선거 캠페인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네. 말씀드리면 단일화를 해봐야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사이에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 안철수, 이재명 사이에 단일화가 되든 간에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했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잠깐 왔다가 15%, 17%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한 자리 숫자로 빠지잖아요. 그럼 이미 다시 윤석열 후보에 다 돌아가 있고,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남아있는 저 지지표는 사실은 양당의 두 후보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가 있는 표거든요. 그러면 윤석열과 단일화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100%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의 100% 전부가 네. 이재명 후보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거를 앞두고서 이번에 단일화만큼 사실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단일화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단일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의원님이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DJP 연합을 할 때는 JP가 충청도에 아주 콘크리트한 지역적 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5%가 됐었지만 그 5%만큼 그대로 투표를 열어보니까 확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DJ께서 당선이 되셨던 건데, 지금 안철수의 표는 비교적 지역적 로얄티가 네. 충성도가 의원님, 높은 표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 지금 현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후보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그 분노와 그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우리 선수들의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정한 그 스포츠의 룰을 배워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번 그 올림픽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이 올림픽의 정신과 그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기운 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의 김단비 기자님. 네.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그 정당한 사정 권력을 더 강화시킨다면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 그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그 개혁이 필요하고, 그리고 검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공수처 안이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통과되기 직전에 그 민주당에서 갑자기 끼워넣은 검경이 가지고 있는 첩보 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가져와서 정말 뭉갤 수 있는 이런 그 우월적인 권한은, 이것은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공수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다음 일정 때문에 바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정도만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어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네. 구조적 성과들은 이제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총장 재임 중에는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를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구조적인 남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개인별 불평등과 차별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가부 해체 때문에 나오신 건데, 그 말이 이제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만 한두 개 더. 네네, 하나만.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또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그 어떤 그 반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한중 관계가 각자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또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또 상대의 국익을 존중해 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님 처가댁에서 공직법이랑 부동산 실명보호법 위반해서 무만평 무슨 말씀이세요? 소리가 잘 안 잘 들려서 안 조금만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시죠. 네. 민주당에서 네. 후보님 처가가 농지법이랑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해서 19만 평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검증해야 한다는 보도자를 냈는데 어떻게 글쎄 뭐 저는 잘 모르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한 2년 동안 탈탈 다 털었으니까 뭐 수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연도로 마무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에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둘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일화에 대한 내부 의견들을 앞으로 좀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인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들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현황 관련한 기자 질의응답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쇼트트랙 관련해서 그 편파 판정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 공수처가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의 신여라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반중 정서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 감정을 언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성 의원님께서 중간에 답변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앞선 답변을 좀 이어서 가보면 조금 전에 단일화 관련된 답변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성 의원님께서 DJP 이른바 DJP 연합을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단일화가 추진이 된다면 당시 DJP 연합 때처럼 후보 가운데 한 명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또 다른 한 명은 뭐 총리를 맡긴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른바 공동정부, 공동내각 이런 형태의 단일화는 추진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왜요? 뭐 모든 형태가 다 열려 있다고 네. 봐야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가 두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DJP 연합에 대한 담판을 통해서 권력에 분점한 경우가 있었고요. 정몽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경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도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단일화 협상이 있었고 또 비슷하긴 하지만 서울시장을 작년도 4월 달에 실시할 때에 단일화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비교적 그런데 아까 전 의원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층에 대한 충성도를 보면 그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한 40여 프로는 저희 윤 후보한테 오고 한 20여 프로는 또 이재명 후보한테 가더라는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면 비교적 단일화할 때에 양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다는 건 옳은 얘기 같고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벤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DJP 같은 그런 케이스처럼 아마 수뇌부에서 결정을 한다면 있을 수도 있겠다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쪽 후보들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없애나가는 그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이제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크게 뭐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듯해 보이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단일화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좀 신선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출마했다가 단일화하고 뭐 저 철수해버리고 뭐 출마했다가 또 철수하고 이게 국민들께서 한두 번 봐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단일화를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다룰 주제가 많아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안철수 후보 측은 또 공식적으로는 완주 의지를 밝히면서 그 뭐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다, 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 변수가 있을 겁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도 있고 또 오는 11일로 지금 TV 토론이 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또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수만 명씩 지금 하루에 나오고 있는데 이 확진자의 투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제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좀 불거졌다고 하는데 녹취가 좀 준비가 돼 있으면 틀어주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감염 시기에 이제 격리를 해제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어디는 모르지만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이 다급한 거지요. 원래 김성주 의원이 점잖고 네. 아주 좋은 의원입니다. 또 일도 잘하시는 분인데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네. 뭐 정말 이 정치 개입을 선거 개입을 행정부한테 노골적으로 요청을 하는 건데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감 표명은 하셨죠? 예, 예. 네. 그 김성주 의원께서 이제 사과를 했고요. 네.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선거 때문에 코로나 관리를 잘 해달라가 아니고 무너진 국민들의 일상과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코로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심이 그 사전 투표가 끝나고 또 본 투표가 이 사이 기간 있잖아요. 이 사이의 기간에 신규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핵심인 건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 해소책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해야 될 거고요. 이 참정권은 국가가 헌법으로 만들어서 부여하는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참정권은 반드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확진자 전용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것이 국민의 오해, 특히 이 코로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한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정부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방역당국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아이디어를 막 짜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확진자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하고 막 섞여서 하면 이게 또 방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머리를 잘 맞대면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이런 역량으로 볼 때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모색되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을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참정권 보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정부 역시 방법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안이 도출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변수들과 더불어서 양당 후보의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남자친구가 검사인데 그 당시에 지방에 있으니까요. 서울로 갈 것 같냐? 서울로 근무지를 옮길 것 같냐? 또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별론데 엄마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이게 중요한데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총장까지는 되겠느냐? 그 정도는 올라가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펙이 필요하다. 결혼도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여부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가야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경기도 직원들이 그걸 사가지고 제사 음식이랑 과일 이런 걸 가지고 그럼 비서실에서 찾아오는 손님 접대를 했다는 건지 도대체 경기도 비서실은 또 경기도청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제사 음식을 대접하나요? 전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확실히 가족의 제사에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지출되었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 이제 소명의 의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무속 논란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 등을 지금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흑석 김우겸 의원님께서 좀 격 있게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사주 보고 뭐 남자친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묻고 이랬다니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또 그거 저 옛날에는 사주 딴지라고 그래서 그 혼사가 오고 갈 때 사주를 넣어서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이준석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대한민국 공직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제수용품을 카드로 샀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그냥 담백하게 국민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재명 지사께서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다면 모든 공직을 사퇴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법인카드를 가지고 깡을 했거나 물품을 구매했고 뭐 스시를 시키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찬주 1군 사령관 옷 벗길 때 공관병 갑질 때문에 이분을 2등병 강등시켜가지고 전역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그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도지사로 있으면서 공무원 종부리듯 한 거는 갑질 아닙니까? 또 그분들 시켜가지고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물품을 샀고 제수용품까지 샀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 사고 했어도 부인해도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셨던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을 사퇴한다 그러는데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사모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명을 하셔야 됩니다. 또 관용 차량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차관리 시스템 몇 년치껏 다 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관용차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왜 그런 걸 못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스스로 밝히시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뭐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일부 뭐 과잉 의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께서 이미 사과를 드렸고 또 이재명 후보는 수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일부 과잉 충성에 의한 과잉 의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요 제수용품 있잖아요. 이건 이재명 후보 개인 사비로 샀습니다. 업무용 카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뭐 샌드위치 30인분 그거 한두 명이 샌드위치 30인분을 못 먹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후보나 배우자가 30인분을 그걸 또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샌드위치는 또 상하잖아요. 아침에 업무용 그 식사 대용으로 회의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또 일방적으로 지금 5급과 7급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잉 의전이 있고 또 상당 부분 또 허위 사실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캠프 차원에서 팩트 체크가 되는 대로 국민들께 또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이제 흑석 김의겸 의원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김의겸 의원은 그때 문제가 된 흑석동 이거 팔아가지고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사회 기부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팔아서 기부를 전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비하면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때 LCT 그 20억인가 25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시세가 50억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팔겠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안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아버지가 제주도 땅 투기한 거 그 인정했죠. 그거 팔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판 걸로 팔았다는 소식이 안 옵니다. 시간 한참 지났죠. 그 다음에 윤희숙 의원. 윤희숙 의원 부친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해버립니다. 자기네들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까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후보를 내놨는데 윤희숙 의원도 부친 땅 그 매각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매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시세 차익을 사회에 기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박형준 시장, 윤희숙 의원, 이준석 당대표까지 의혹이 있어가지고 팔겠다 해놓고 팔았다는 소식은 하나도 안 들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좀 비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 이제 뭐 그분들 드립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정리를 하실 겁니다.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언제 될 합니까? 거고요. 지금 한참 지났어요. 자, 한참. 그리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오죽하면 댓글에 폐경구 홍씨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약을 샀는데 그 약이 지금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자기가 먹을 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폐경 치료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 씨는 지금 나이가 어느 나이냐? 40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정말로 이 카드와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또 가족까지 이게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한 말,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책임지겠다 그랬으니 더더욱 이거는 국민의 혈세와 관련돼 있는 거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다 끝났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다니까. 그럼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시면 지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있습니다. 짧게, 네, 왜 말씀해 주시고. 그러냐? 왜 네. 김의겸 의원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네, 네,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무속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1972년생이고 윤석열 후보가 1960년생입니다. 12살 띠동갑이죠. 12살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다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떤 뭐 마음이 짠한 들었을 때 마음이 짠한 이런 러브 스토리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나중에 공개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지금 340억짜리 잔고증명서 위조에 이어가지고 지금 100억짜리 잔고증명서 위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평의 공흥지구 문제, 그 다음에 저 요양병원 문제,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있을 때는 수사조차 안 되던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모와 그 김건희 씨가 말하자면 이 자신들의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의 어떤 방패막이로서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황들을 보면 있는 죄 덮어보고 없는 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의겸 의원이 단순하게 무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살의 나이를 뛰어넘는 그 러브스토리 하나 없는 그 결혼이 과연 자신들의 이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방어하고 또는 보호막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께 기회가 되면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슨 저 삼류 무슨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썬데이 서울 같은 뭐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든다고 한다면 무슨 결혼 스토리까지 파고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민주당이 모순에 빠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검찰총장 엄밀하게 청와대 민정에서 모든 정부 라인과 또 행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검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민주당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네. 넘어간 겁니다. 그걸 지금 또 끌고 나와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정부의 검증과 이 정부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그래도 추가로 말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인사청문회 달랑 하루 한 겁니다. 그리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만 그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아무 문제 없다. 그걸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충분히 제가 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것 같으니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탈원전 정책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단일화를 고민해 본 적이 없고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희화공단을 찾아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719명 발생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92% 수준인데 재택치료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1000m 종목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황당한 실격 판정을 당한 것과 관련해
윤홍근 올림픽 선수단장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부당 판정을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OC 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해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에서 히터를 켤 경우 무선 충전기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내부 온도가 30도로 높아지면 충전 시간이 2배 이상 걸리고 배터리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패션 잡지 보그가 한복을 중국 전통 의복인 한푸로 소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보그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3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433명 증가한 3만 6,7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에는 국내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8명으로 전날보다 2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36명이 늘어나 누적 6,922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이 1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5만 9,169명으로 하루 만에 12,724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561곳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 17만 3천 명의 92% 수준입니다.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증명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어겼을 때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1차로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150만 원에서 50만 원, 2차로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려가고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방역 지침을 최초로 위반한 관리 운영자에 대해 바로 열흘간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경고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 선거 때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금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르면 다음 달 4일과 5일인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된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폐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저지주가 이를 다음 달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Because of the dramatic decline in our COVID numbers effective Monday, March 7th, the statewide school mask mandate will be lifted. 인근 뉴욕과 함께 미국 코로나19 사태 진앙지로 꼽혔던 유저지주는 최근 들어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로감도 쌓이면서 주민들이 정상적 삶으로 복귀를 원해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부터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도 지난달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커네티컷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Our advice to every school district is to abide by public health guidelines. It continues to be at this point that the CDC is advising that masks can delay, reduce transmission. 하지만 백악관도 팬데믹 이후의 삶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백악관 공식 입장은 현재의 오미크론 확산에 최선을 다해 대처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정상에 더 가까운 단계로 전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쇼트트랙 때문에 분통 터지는 밤이었습니다. 개최국 중국을 향한 노골적인 편파 판정 논란 속에 우리 선수들이 줄줄이 탈락했기 때문인데요. 도를 넘은 홈 터스에 우리 선수단 국제기구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빙상연맹은 문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우려했던 중국의 홈 이점, 페어플레이나 올림픽 정신 같은 스포츠의 근본을 해치는 수준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네, 홈 터세라는 말의 범주를 넘어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쇼트랙 메달이 나온 첫 번째 종목 2000m 혼성 계주에서 엉덩이를 미는 동작이 아예 없는 이른바 와이파이 터치로 결승에 올랐던 중국, 금메달까지 거머쥐었죠. 어제 개인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자 1000m에서 황대헌, 환상적인 실력을 뽐냈는데요. 선수들과 접촉도 없는 아주 깔끔한 끼어들기로 조 1위를 했는데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고 탈락했습니다. 이준서 선수 역시 2위로 결승을 예약했지만 비디오 판독을 통해 레인 변경 반칙으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두 선수가 황당하게 탈락한 자리, 그 혜택은 중국의 리원룽 또 우다징 선수가 혜택을 받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결승에서도 헝가리의 사울린 샨도르 류가 1등을 차지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옐로 카드를 받고 탈락했고요. 메달을 뺏겼습니다. 2위로 들어온 중국의 런츠웨이가 어부질이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서 봤는데요. 1등으로 들어온 선수들도 환호를 제대로 한 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 판독이 길어지면 어김없이 중국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끝나고 쇼트랙 지도자 또 심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황대헌 선수의 실격은 여지없는 완벽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준서나 헝가리 선수는 아주 깐깐하게 보면 실격 사유가 있긴 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이중잣대였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앞서 경기 전에 곽윤기 선수가 바람만 불어도 실격이다. 이런 불길한 예언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건데요. 현장에서도 관중 일부가 들어오는데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육성 응원이 금지된 방역 수칙도 있고 짜요 응원으로 뒤덮였고요. 기자석에 중국 기자들도 목소리를 높여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은지 기자, 판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던데 그래도 쇼트트랙 아직 여러 종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 마음을 다잡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항의는 하고 또 부당함도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선수단이 공식 절차에 나선다고요? 네, YTN도 11시에 생중계로 전해드렸듯이 윤홍근 대한빙상연맹 회장 겸 선수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취재진은 당연하고 외신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에 이번 사안을 제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요청을 하고 강력하게 이번 사안을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하고 국제빙상계와 또 스포츠계에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어제 경기가 끝나고도 심판위원장에게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국제연맹 ISU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도 항의 서한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우리나라가 카스에 제소를 한 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체조 양태영 선수 사태 이후 18년 만입니다. 2012년 런던 때 펜싱의 신아람, 이른바 잃어버린 1초 사건, 또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피겨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 때도 안 했던 건데요. 다만 판정 번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카스는 규정 오적용이나 심판 매수 이런 비리가 아니면 아예 심리 대상에 올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중국 측의 심판 매수 등의 정황이 있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남은 경기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건데 국제빙상연맹 ISU가 아침 일찍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판정과 관련해서 한국과 헝가리에서 항의가 왔다. 하지만 심판 판정에 항의할 수 없다면서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다시 해당 경기를 봤는데 자신의
본인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판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선수단 절망적이고 힘들 텐데 황대헌 선수 오늘 새벽 SNS에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올렸습니다. 장애물이 너를 멈추게 하는 건 아니다.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벽을 이겨내라.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황대헌 선수 내일 1500m 출전하고요. 500m 또 5000m 계주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베이징 올림픽 시작한 뒤에 한복 논란부터 편파 판정 논란까지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첫 메달이 기대되는 날이라고요? 네, 배추보이로 유명한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 2명이 누가 빨리 내려오나 겨루는 알파인 평행 대회전 경기가 있습니다. 올 시즌 금메달을 비롯해서 메달을 4개를 딴 월드컵 랭킹 1위인데요. 이상호 선수는 평창 때 우리 스키 사상 최초로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던 선수인데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데뷔한 이후 58년 만에 첫 메달이었습니다. 이번 베이징에서 2대회 연속 시상대에 도전하게 됩니다. 경기장은 이곳 베이징에서 200km나 떨어진 장자커우라는 곳인데요. 자연설이 아닌 인공눈으로 슬로프를 꾸몄습니다. 이상호 선수 연습하면서 눈이 참 좋다, 나랑 잘 맞는다라고 자신감을 보였고요. 방금 끝난 예선은 무난하게 이변 없이 잘 통과를 했습니다. 승승장구한다면 결승전 한국 시각 4시 45분 안팎에 벌어질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기대주죠. 평창 때 이 종목 동메달을 땄던 김민석 선수, 또 막차로 행운의 출전권을 거머쥔 박성현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또 남자 피겨의 간판 차준환, 이시영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일에서 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방역 예산을 지난해보다 33.3% 늘렸으며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12일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7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진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우선 이슈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 양자 조율이 중요하지만 3자 조율이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임을 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비난을 받을 유일한 당사자는 북한이라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 의지를 다시 역설했습니다. 자동차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 운전석 옆에 송풍구에 무선 거치대를 꽂아놓고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자칫 배터리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보며 충전도 할 수 있는 차량용 거치대.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흡착해서 쓰기도 하지만 보통 송풍구에 꽂아 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히터를 틀 경우 충전 시간이 최대 2.8배 길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10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해 본 결과입니다. 섭씨 20도일 때는 모든 제품이 2시간 남짓이면 충전이 완료됐는데 30도로 높아지면 4시간 이상 소요됐고 일부 제품의 경우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거치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열에 민감한 2차 전지의 특성상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영하의 추위나 30도 이상 더운 온도에서 고속 충전을 제한하도록 설계했다는 겁니다.
특히 무선 충전은 에너지 손실로 인한 발열 때문에 자칫 배터리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유선 충전기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아서 완충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남짓, 무선 방식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무선이나 고속 충전 대신 가급적 유선 충전을 하는 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돌을 간 넘긴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당해서 치아가 손상됐습니다. 부모가 CCTV를 확인해 봤더니 학대는 지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같은 반 다른 아이 5명, 반 전체를 학대한 정황도 찍혔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를 입건하고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이번 학대 사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아이가 학대를 당한 건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밀었는데요. 갓 돌을 넘긴 13개월 아이는 꼬꾸라져 바닥에 턱을 찧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당시 CCTV입니다. 결국 아이는 치아 3개가 손상됐는데요. 하나는 완전히 빠졌고 하나는 파손, 나머지 하나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꾸준히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가 안 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쳤지만 가해 보육교사는 처음에는 부모에게 발뺌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알림장이라는 곳에 적어 부모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보육교사는 아이가 혼자 일어서다 넘어졌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CCTV를 확인하려 하자 그제서야 다치게 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 어린이 부모가 확인한 CCTV에는 다른 학대 정황도 드러났죠? 네, 사건이 발생하고 부모는 어린이집에 보관된 2달치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지속적인 학대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누워있는 아이에게 베개를 발로 들어 던지는가 하면 억지로 약을 먹인 뒤 머리카락만 잡고 눕히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우는 아이에게 귤을 던지더니 주워 먹는 아이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2달 가운데 20일 정도만 무작위로 확인했는데 강도가 약한 학대 정황까지 합하면 130건 정도 학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태인 기자. 그런데 피해를 본 아이가 또 있다고요? 네, 치아가 손상된 아이와 같은 반 아이는 모두 6명입니다. 부모들은 6명 모두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가 6명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YTN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학대 정황이 일부 보였는데요. 보육교사는 책상에 기대앉은 아이를 물건 취급하듯 거칠게 옮기기도 했고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 머리를 갑자기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자려고 누워있는 아이 뺨을 사정없이 치고 얼굴에 옷을 던지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들은 신체적 학대 말고도 정신적 학대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학대 당시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 부모는 아이를 온종일 보행기에 앉혀놓았고 낮잠 시간에 아이를 옆으로 눕혀 젖병을 물린 뒤 젖병에 빠지면 때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모는 등원에서 종일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다가 저녁에야 비로소 갈아준 적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자신을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찢는 등 불안 증세와 폭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가해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교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CCTV에 찍힌 학대 행위는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학대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학대가 더 있었는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나 편지 등을 통해 수차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감독 소홀을 인정하며 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와 원장의 사과에도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정지가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서 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부모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우리나라의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복 한푸로 소개한 미국 유명 패션 잡지죠. 보그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SNS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그는 지난 2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복 의상을 입은 중국인 모델 사진을 게재한 뒤 그 의상을 한푸로 소개하면서 한푸는 한족이 통치하던 시대의 역사적 의복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잡지에 소개된 중국인 모델인 유튜버 시인은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항상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고 한복 역시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은 복식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32m 깊이 우물에 빠진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5살 배기 라얀 오람의 장례식이 현지 시각 7일 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라얀의 장례식은 수백 명의 조문객이 모인 가운데 그가 살던 모로코 북부 쇠프샤우엔주 이그란 마을의 공동묘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한 주민은 내 나이 50살이 넘었는데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 본다면서 라얀은 우리 모두의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기 차종인 익스플로러와 F150 픽업 트럭 등의 생산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포드차는 익스플로러와 링컨 에비에이터 SUV를 생산하는 미국 시카고 공장과 머스탱 마하2 전기 SUV를 생산하는 멕시코 쿠아우티틀란 공장의 가동을 이번 주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펠커 포드차 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북미 공장이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생산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생산지인 브라질의 가뭄과 한파 그리고 운송 비용 급증으로 아라비카 커피 원두 재고가 2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장 대표적인 커피 원두인 아라비카 원두 재고가 지난해 9월부터 줄기 시작해서 현재 1억 4천만 파운드로 2000년 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이미 10년 만에 최고치인 커피 원두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 커피 전문점들은 원두와 다른 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잇따라 커피값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에 코스피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 시각 현재 9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에 장중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장 막판에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9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나오는 달러 매도 물량도 상승세를 누르고 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8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고공행진 중이던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 핵 합의가 재개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확실히 추위가 덜한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현재 서울 기온 영상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낮 동안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활동하기에도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면서 공기도 깨끗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 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높으니까요.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날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주말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휴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영동지방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